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며느리 되는 사람이라 이번 명절에도 제사 음식과 손님 대접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서 어제까지 손님 맞이에 많이 바빴네요. 요즘은 제사를 안 지내는 집들도 많던데 저희 집은 아직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아직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제사를 지낼까 해요. 그러는 게 어머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임에서 친구들한테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제가 어릴 때 시집살이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잡혀 사냐면서 한 소리씩 하지만 그런 말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들 눈에 답답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품고 산 덕분에 자식들도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집안도 화목한 것 같고요. 젊었을 때는 저도 생가슴이라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집을 나가려고까지 했으니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고비를 넘겼더니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자기가 돌려받는 것 같아요. 남한테 모질게 굴다가 자기가 더 큰 화를 입는 사람을 제가 잘 알거든요.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제 시누이예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려고 인사를 하러 왔던 첫날부터 저를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죠. 저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란 사람이고 남들만큼 공부도 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게 정말 억울하고 기분 나빴어요.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시누이라는 이유로 참고만 살다가 마음의 병도 얻었고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죠. 자식 때문에 눌러 앉긴 했지만요. 제 인생 통틀어 최악의 인연인 시누이와 가족이 된 계기인 제 남편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책을 좋아했던 저는 독서 동아리에 들었었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었죠. 저보다 3살이 많은 복학생 오빠였고 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토론할 때는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요즘 말로 뇌생남이라고 하던가요? 스마트한 그런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죠. 대학 새내기인 저의 첫사랑은 상대에게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고 그걸 알고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 사람과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됐고 남편도 제가 싫지 않았던 모양인지 제 고백을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막상 연애를 하고 보니 숫기도 없고 책만 들여다보는 공부벌레였죠. 어디 놀러 다닐 줄도 모르는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었지만 콩깍지가 씌인 저는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다들 금방 헤어질 거라고 했지만 저희는 의외로 장수 커플이 됐고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갔죠. 이번 주에 오빠 만나러 가? 응, 내가 오빠한테 가기로 했어. 너희는 6년을 연애해도 그리 됐니? 심지어 졸업하고는 계속 떨어져 지냈는데도 아직도 좋아? 나는 아직도 오빠 만나면 설레는데? 너희는 안 그래? 보통은 안 그렇지. 네가 희귀한 거야. 참 대단한 사랑이다. 몸이 떨어져 있다고 허튼 짓 할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오빠 믿어. 오빠도 나 믿고. 그래, 제발 결혼해야 할 텐데. 한우물만 판 우리 희영이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내야지. 아직 결혼하자는 말은 없어? 결혼은 무슨,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결혼이랑 일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바쁘니까 더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거지. 하여튼 너 오빠 관리 잘해. 누가 채갈라?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대학 졸업 이후 취업 때문에 우리는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매주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에 3번, 2번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었죠. 저도 취업을 하면서 서로 바빠져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그랬던 건지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참 많이 좋아했구나 싶어요. 아마도 인연이 되려고 했으니 그랬겠죠. 오랜만에 만난 날 연애 6년 만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 받았던 날 반지가 손에 끼워졌을 때 저는 감동의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렸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 집에 첫 인사를 하러 가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시작한 떡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꽤 손님이 많았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 3남매 공부도 시키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 집처럼 그 사람 집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에게 이질감을 느낀 적도 없었고 별다르게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 인사를 갔을 때 집 앞에 도착해 너무나 놀랐어요. 저희 집처럼 아파트에 간 게 아니라 정원이 딸린 주택으로 향했거든요. 여기가 오빠 집이야? 처음 오지? 부모님 기다리시는데 어서 들어가자. 예상하지 못한 집 크기에 많이 당황했지만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의 시부모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잔뜩 얼어서 두 분께 인사를 드렸죠. 얼마나 얼어 있었는지 그날 집에 와서 몸살이 날 정도였으니 제가 엄청 긴장했었던 것 같죠? 안 그래도 잔뜩 얼어 있는 상황에 예비 시어머님도 저를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너무나 차가웠고 그날 식사까지 하는 동안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말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냉랭한 어머님의 표정까지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고요. 크게 상심한 저는 그 집을 나서면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어떡해.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니야. 우리 어머니 원래 말수가 적으셔. 내 말이 맞아. 내 직감이 맞다고. 어머님은 내가 싫으신 거야. 아니라니까. 울지 마. 응?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게. 너무 속상해. 그리고 오빠 집에 이렇게 잘 사는 거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건 줄 몰랐어. 몰라. 됐어. 나 갈 거야. 6년 동안 사귀면서 그날이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빴던 저는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버렸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제 감정을 다 받아주더군요.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자 절대로 그런 일 없다면서 자기는 저랑 꼭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 꼭 결혼하겠다면서 저에게 다짐하는 모습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여자들은 감이란 게 있잖아요. 저에게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선 상견례 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이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헤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선 기쁜 일이 있다며 한밤중에 왔더라고요. 희영아,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오늘 엄마랑 단판 짓고 왔어. 정말? 어머님이 허락하셨어? 우리 결혼식 올리래. 올해 안에. 어떡해? 어머님 나 안 좋아하셨잖아. 내가 너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노총각으로 산다고 했어. 나 잘했지? 노총각? 그래, 진짜야. 너랑 결혼 안 하면 나 평생 혼자 살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얼른 상견례하고 식 올리자. 그렇게 마음고생 후에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어요.
결혼 허락받는 게 좀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수월하게 진행됐는데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죠. 시어머님이란 큰 산을 넘자 시누이라는 계곡이 나타난 거죠. 결혼식 전까지는 시누이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10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당시 고등학생이라 학교 다닌다고 바빴고 얼굴만 몇 번 마주했을 뿐 얘기를 나눌 일이 없었거든요. 말수도 없고 조용해서 남편이랑 성격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는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 직후에 본가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시어머님이 몇 년 같이 살다가 분가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그리 했는데 결혼하면서 저는 직장도 그만두게 돼 완전히 전업주부가 됐죠. 아침에 남편이 일을 하러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시어머님께 살림을 배우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말수가 적은 어머님은 저에게 싫은 소리 하진 않으셨지만 늘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하셨고 저는 저절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싫은 소리도 않으셨지만 좋은 소리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지냈어요. 오히려 악담은 나이 어린 시누이가 더 무섭게 했죠. 새언니,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방에 때가 그대로잖아요. 어머, 손세탁했는데 왜 이렇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집 오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나 지금 입고 나가야 하는데. 아가씨, 다른 거 입고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세탁해 놓을게요. 아, 몰라요. 짜증나 진짜. 미안해요, 아가씨. 아이씨. 신경질을 잔뜩 내더니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시누이였어요. 난방에 지워지지 않는 건 때가 아니라 사인펜이었고 그건 손빨래로 지울 수 없는 거였죠. 자기가 묻혀와 놓고는 제가 제대로 빨래 안 했다며 뭐라 하는 거였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온 사람이니 참았는데 저도 속에 열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시누이는 위아래도 없이 함부로 행동했고 말했어요. 남편 앞에선 말조심을 했지만 시어머님 있을 땐 아주 아랫사람 부리듯이 함부로 말했죠.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아주 버릇이 없었어요. 그나마 학교를 다니니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와서 낮 동안에는 마주칠 일이 없어서 나았지만 주말이나 방학을 했을 때는 아주 저를 하인 마냥 부려먹었죠. 새언니, 나 물 좀. 오늘 저녁 갈비예요? 나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내 거는 따로 만들어줘요. 새언니, 오늘 친구들 놀러 오는데 맛있는 것 좀 해놔요. 또 촌스럽게 밥 차리지 말고요. 과일이랑 샌드위치 같은 걸로. 알았죠? 늘 명령조로 얘기하는 시누이한테 한번 들이받고 싶다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면서 시누이랑 싸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시누이랑 싸우는 것도 웃기고 가끔 버릇없이 말하는 걸 남편이 보게 되면 야단을 쳤는데 몇 번 혼이 나고는 남편이 없을 때만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일러주기도 그렇고 더러워서 참으면서도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 될 테니까 그것만 기다리며 살았죠. 그리고 분가를 시켜준다고 했으니 그리 되면 덜 마주치고 살 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잔기침이 늘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폐암이 발견된 거죠.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였고 수술도 하셨지만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가족들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에 빠졌는데 시어머님의 상심이 제일 컸어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몸져 누우시고는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우리 이번에 분가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해야겠어. 어머님 때문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분가를 어떻게 해? 당분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도 고마워하실 거야.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고작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단데.
어머님이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나도 그게 걱정이야. 이러다가 큰 병 나실까봐. 당신이 어머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가씨는 밖으로 돈다고 집에 잘 있지도 않아. 그럴게. 별 수 없이 분가는 없었던 일로 됐어요. 남편은 혹시나 어머님이 아버님을 따라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고요. 두 분이 평소에 다정한 분들은 아니었지만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어머님이 감당하기 힘드신 것 같았어요. 분가가 엎어진 건 그것대로 속상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여기며 마음을 접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어머님을 계속 모시면서 살게 됐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시누이도 좀 잠잠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친구들 좋아서 밖으로 다녔고 연애 사업에 정신없어서 집에 와도 잠만 자고 나가기 일쑤였죠. 그렇게라도 집에 없으니 시누이랑 부딪힐 일도 없고 해서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기운을 차리셨는데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에게 한층 부드러워지신 것 같았고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오랜만에 칼국수 밀었어요. 칼국수 좋아하시죠? 언제 이걸 다 했어?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집에서 한 거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서 앉으세요. 바지락도 넣어서 시원하니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너도 와서 앉거라. 입맛을 잃으셔서 늘 밥 공기에 밥을 남기는 어머님이셨는데 그날 칼국수는 입에 맞으셨는지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먹어서 얼마나 맛있던지 정신없이 그릇을 비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분가하기로 했는데 나 때문에 못해서 서운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분가 뭐 나중에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요. 너도 결혼하고 편하게 신혼생활 하고 싶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좀 무심했어. 그런 말씀 마셔요.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애들한테도 정서에 좋고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어머님이 고맙다 해주시니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눈칫밥 먹으며 살았잖아요. 어머님과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다고 여겼는데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언젠가 알아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내 자리를 지켰더니 정말 어머님이 알아주시는 날이 오게 된 거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응어리진 감정들도 다 녹아내렸고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싶은 생각에 더 이상 시집살이 같은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진 않더군요. 가장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시누이였어요. 한동안 연애 사업 때문에 신경을 딴 데 쓰고 있으니 저도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도 하지 않고 마냥 빈둥거리기만 해서 남편이 걱정이 많았는데 번듯하게 사업하는 남자를 신랑감으로 데려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2년을 만났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얼마 뒤 시누이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한때 시누이에게 한창 당하며 살았을 때 시누이도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하면 내 입장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누이도 며느리가 될 테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시누이의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해외에서 살고 계셔서 한국에선 시집살이를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명절마다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와서 연휴 내내 늘어져 있다가 가고는 했죠. 명절이 뭐예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심심하다며 툭 하면 저희 집으로 왔죠. 너는 시집도 간 애가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이러고 있어? 김서방 밥 안 해주니? 아니 어서 가서 저녁이라도 차리고 해. 김서방 오늘도 바이어 만나서 접대하고 온대. 나 결혼 잘못했나봐. 맨날 바쁘다고 나 혼자 놔두고.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능력 있는 서방 만나면 좋지. 행여나 김서방 듣는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그렇게 눈치 없을까봐? 잔소리 그만해요. 새언니, 오늘 저녁은 뭔데? 우리 해물찜 해먹을까? 해먹긴 뭘 해먹어. 맨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 해물찜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만들어 먹어. 나 집에서도 맨날 시켜 먹어.
친정에 왔는데 또 사 먹어? 싫어. 새언니, 해물찜 되죠? 네, 아가씨, 해물찜 해드릴게요. 네, 매콤하게. 시누이가 시집을 갔지만 시집살이는 여전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에 임신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 유별났어요. 저도 애가 둘이지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도 맘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시누이는 또 친정에 와서 저에게 모든 일을 떠넘겼어요.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 심해부도 처가로 와서 식사를 하거나 자고 갈 때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시누이가 자기 남편 밥상이라도 차릴 줄 알면 낫게요. 심해부 밥상도 제가 차리고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흔히들 화병이라고 하죠.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에 수십 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뭘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요. 결국 저는 병이 나서 몸져 눕게 됐어요. 늘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은 제가 자리에 눕게 되자 시누이에게 한 소리하며 쫓아냈지만 이미 마음의 병이 깊이 든 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며칠이고 누워있는 저를 보고 우리 애들이 엄마가 어찌 될까봐 울면서 곁을 지키고 그랬어요. 애들을 보고 있자니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야 했지만 마음의 병이 깊었는지 쉽게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나온 삶이 허망하고 끝도 없는 시집살이에 내 자신이 바보 같기만 했죠.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버린 거죠. 며칠 누워있다가 일어날 줄 알았던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차도가 조금 있을 뿐 기분이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죠.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말했죠. 너무 참고만 산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요. 당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 제대로 바라봐 준 적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인이야? 이 집 하인이냐고! 그동안 잘해왔으면서 왜 이래? 당신이 집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내가 밖으로 다니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지. 당신한텐 고맙게 생각해. 그런 말 다 소용없어. 고맙다고 하면 내 청춘이 다시 돌아와? 나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당신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았어.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 언제까지? 지금이라도 분가할까? 그러면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응? 울며불며 뒤집어지고 나서야 분가하자는 말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에 미리 나 좀 챙겨주지. 그랬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참 원망이 됐어요. 맘 같아선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행동도 그럴 순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도끼 같은 내 자식 때문에 속 시원하게 헤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별 수 없이 마음을 다시 돌렸어요. 이제는 나도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건 싫다고 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내 자신을 다시 추스리는 동안 시누이는 눈치껏 친정의 발길을 끊었어요. 제가 뒤집어진 주된 원인이 시누이였기에 그걸 아는지 피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치대던 시누이 식구들이 발길을 끊자 점점 저도 상태가 좋아졌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또다시 친정에 왔어요. 엄마 어떡해? 김서방이 바람났어. 뭐? 바람?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왜? 몰라. 나보고 이혼하재. 재은이도 나보고 키우라 그러고. 엄마 어떡해? 으이그, 네 서방 바람난 것도 모르고 등신같이 있었니? 바람 피우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네가 김서방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지? 몰라.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바람났어? 으이구.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쩜 조용할 날이 없니 너는? 몰라.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이대로 그냥 나 이혼해?
생각지도 않던 심해부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들어보니 결혼 전부터 놀고 먹던 신우이와 달리 같은 업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자였고 같이 일을 하다가 바람이 난 것 같았어요. 맨날 성형외과랑 백화점만 들락거리면서 자기 꾸밀 줄만 알던 신우이에게 질려버렸는지 자식도 필요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신우이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남편에게 말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남편이 따로 심해부를 만나고 왔지만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오빠, 김서방이 뭐래? 바람 난 거 정리한대? 응? 김서방 마음 떴더라.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뭘? 내가 바람 났어? 집에서 밥도 챙겨주고 김서방 마음 편하게 일하게 내줘도 하고 그러지. 너 결혼하고 밥 차려준 거 손에 꼽힌다며? 맨날 배달 음식 시키고. 어느 남자가 자기한테 그러는데 와이프가 사랑스럽겠어? 그렇다고 바람을 펴?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남 탓할 것 없어. 다 인과응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고. 마음 떠난 사람 붙들지 말고 빨리 정리해. 너도 이제 직장 구하고. 오빠. 남편은 단호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 동생이 잘못한 것 같고 딴 여자 좋다고 가는 남자를 붙잡는 동생이 맘 아프기도 했으니까요. 신우이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이혼은 안 된다고 떼를 쓰는데 나이 먹고도 아직도 저렇게 철이 안 들었나 싶어 안 돼 보였죠. 저도 신우이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지만 막상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집에서는 다들 이혼하라고 했어요. 위자료 받고 재산도 제대로 챙겨서 이혼하라고요. 이미 마음 뜬 사람 뭐하러 잡냐면서요. 그런데 신우이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면서 버텼어요. 이름뿐인 부부라도 자기 사전엔 이혼 같은 건 없다면서요. 심해부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 집에서 신우이는 딸과 함께 지냈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는 딸과 빈집을 지키는 신우이는 매일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우는 소리를 했고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전화를 걸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앓는 소리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지 덕분에 신우이의 우는 소리를 듣진 않아 저는 편했죠.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신우이가 병에 걸리게 됐어요. 매일 걸려오던 전화가 며칠 오지 않더니 신우이가 울면서 집에 찾아왔죠. 엄마, 나 암이래. 의사가 너무 늦었대. 어떡해? 나 죽는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왜 암이야? 아빠가 걸렸던 거 그 암이래. 다시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젊은데 무슨 암이라는 거야? 어서 일어나. 병원에 가보자. 시어머님은 딸의 병을 믿을 수 없다며 직접 병원을 찾으셨어요. 아버님이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에 갔는데 다시 검사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고 저희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됐죠. 신우이의 말대로 아버님한테 생겼던 그 폐암이 발병된 거였어요. 희귀한 암이었는데 특이한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이라고 했죠. 그래도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중년에 주로 발병되지만 신우이는 재수가 없게도 30대 초반에 그 병이 걸리고 말았고 꽤 진행이 된 후에 발견되어 치료가 안 된다는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수술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고 얼마 뒤 신우이는 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하는 날에 심해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심해부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고 매정한 행동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크게 노했죠. 이런 몰상식한 인간은 같이 살 필요 없다고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우이는 안 된다면서 절대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버티더군요.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걸 견딜 수 없다면서요. 그게 뭐라고 고집을 부리는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신우이에게 수술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심해부는 아픈 신우이에게 이혼장을 들이밀었고 매정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지금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식었다고 해도 우리 아가씨 당신 아이도 낳은 사람인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게 진작 이혼해줬으면 서로가 좋았을 거잖아요. 암까지 걸렸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랑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건지 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 양반 말하는 것 좀 봐.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이 여자 정말 질려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니까 내가 한눈 팔죠. 바람핀 주제 뭐가 이리 당당해? 그래서 지금 딴 살림 차린 게 떳떳하다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못 쓰겠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당장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우리 아가씨가 100번 아깝지. 뭐 이런 개뼈따기 같은 인간이 다 있어. 나가. 그동안 제가 나설 게 아니라 잠자코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열이 받아서 바람핀 그 인간에게 마구 퍼부어줬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나가더군요. 쫓아낸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고 있었더니 신우이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저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냥 헤어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오빠 말대로 나도 잘못한 게 있죠 뭐. 근데 언니가 이렇게 화내주니까 내 속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저런 인간 깨끗하게 잘라내고 이제 아가씨 인생 살아요. 이제 수술도 했고 회복만 하면 되잖아요. 아가씨 충분히 젊은데 보란듯이 잘 살아요. 알았죠? 네 언니. 언니 고마워요. 울지 마요. 그런 약한 소리도 하지 말고. 아가씨 엄마잖아. 강해져야지. 병이랑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응? 신우이는 몇 번이나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저에게 못되게 군 거, 버릇없이 군 거 모두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요. 그렇게 밉던 신우이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애처롭게 말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사람도 있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싫어도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마음 준 적 한 번도 없었고 미워하기만 했죠. 겉으로 표를 내지 않았을 뿐 정말 그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은 왜 또 그리 짠하기만 한지. 미우나 고우나 한솥밥 먹은 식구라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신우이는 결국 바람난 심해부와 이혼을 했죠. 그리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와서 몸조리를 했고요. 항암 치료도 받고 식단도 챙기면서 살기 위해 애를 썼어요. 무엇보다 자식이 너무 어렸고요. 겨우 5살인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고 싶다며 말하는 신우이. 저도 그런 신우이를 보며 지난 묵은 감정들 다 잊어버리고 사람 살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신우이를 보살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채 1년을 살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어요. 딸을 위해 이악 물고 버텼지만 결국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고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고 말았죠. 몸이 안 좋은 어머님과 시족하는 집에 있고 병간호를 하고 있던 저는 신우이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독했던 신우이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숨을 거뒀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병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다니 사는 게 새삼 무상하다 싶고 더군다나 가족이라 더 슬펐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혼절하고 마셨죠. 시조카에게는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남편과 제가 나서서 장례를 치렀죠. 어린 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뭔가 느낌이 있는지 시무룩하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저 어린 것을 남기고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감히 그 마음을 생각하기도 싫더군요. 그동안 신우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지난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참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신우이와 얼굴 붉히며 싸우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났어요.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어른인데 더 감싸줄 걸. 이런 후회도 했고요. 눈물로 장례식을 마치고 시누이를 화장해 납골당에 모셨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어준 뒤 집으로 왔는데 시조카가 울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는 어딨어요? 엄마? 재은이 엄마 보고 싶어? 네. 엄마가 내 전화 안 받아요. 엄마 병원에 있어요? 재은아, 있잖아. 엄마,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엄마 볼 수 있어요? 나 하늘나라 좀 보내주세요. 거긴 우린 못 가. 왜요? 나 엄마 못 보는 거예요? 나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네? 재은아.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가 있는 하늘나라에 자기도 가겠다며 저에게 데려달라고 매달리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죠.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아이가 너무 가엾고 죽은 시누이도 너무 가여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후 아이는 저만 따라다녔죠.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제가 마치 엄마인 양 제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했죠. 시어머님도 딸을 그렇게 보내고 상심이 커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남편도 평소대로 직장을 오갔지만 얼굴엔 상심이 가득했고요. 가족들을 챙기면서 저는 시조카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내가 죽은 시누이 대신 이 아이에게 엄마가 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중학생이라 손이 덜 가니 제가 충분히 아이를 챙길 수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 키우는 것처럼 챙겼더니 어느 날 시조카가 저더러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며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빈자리를 정리하며 시누이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류철을 하나 발견했어요. 겉봉투에 제 이름이 있었고 시누이가 저에게 남긴 물건이었죠. 조심히 뜯어 안을 살피는데 편지가 한 통 나왔어요. 시누이가 생전에 미리 준비해뒀는지 정갈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에는 저에게 모든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행동들을 사과한다는 내용과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더군요. 다른 누구보다 저를 믿는다면서 엄마 없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지, 남겨질 자식을 저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적으며 어미 된 사람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감도 오지 않았죠. 편지를 들고 숨이 넘어가듯 오열하고 있자니 시조카가 제 곁에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듯이 작은 몸으로 꼭 안아주는 아이 품에 안겨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재은아, 엄마가 재은이 많이 사랑해줄게. 응, 엄마. 재은이도 엄마 많이 사랑해. 그래, 고마워.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란 것을요. 얼마나 아프면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슬픔을 참고 있을까요? 아이가 너무 가여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쏟아냈어요. 시누이는 보험금과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위자료를 저에게 모두 넘겼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쓰이는 돈으로 쓰라며 아이를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 돈을 모두 모아뒀어요. 아이가 나중에 크면 주려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뒀죠. 지금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크고 있는 시조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엄마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사진들과 유품들도 따로 챙겨뒀어요. 그때까지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저를 본인 아들보다 더 많이 예뻐하세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냐면서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고 하시고요. 결혼 초에 제가 못마땅해 말씀도 아끼시던 어머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저만 보면 웃으시며 예쁘다는 말을 하셔요. 그토록 받고 싶었던 시어머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쁨 받는 며느리가 드디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하늘에 먼저 간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때는 저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 가족 간의 불화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도 속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돼주는 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 저는 없다고 봐요. 부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